어머니, 로또 25억이라니요. 그 돈 당장 내놓으세요. 방금 들으신 정악에 바친 비명소리. 자신들이 버린 늙은 어미가 25억 자산가가 되어 돌아오자 돈 냄새를 맡고 찾아온 제 아들 내외의 목소리입니다. 이야기는 정확히 1년 전 장대비가 쏟아지던 여름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머니, 호두 과자 좀 사오세요. 그 심부름을 마지막으로 아들은 낯선 국도변 휴게소에 저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지갑도 핸드폰도 없이 빗속에 남겨진 그날 밤. 저는 죽음을 결심했지만 하늘은 얄궂게도 제 주머니 속에 기적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들이 저를 버린 그 축축한 몸빼 바지 주머니 속에 자그마치 25억짜리 로또 복권이 들어있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자식에게 고려장 당한 날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 어머니의 통쾌한 복수극. 천륜을 저버린 자식들이 받게 될 가장 처절한 인과응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연 수증기가 시야를 가리는 이곳은 40년 전통을 자랑하는 말잔의 순대국밥입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구수한, 아니 누군가에게는 비릿할 수도 있는 돼지뼈 냄새가 시장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 자욱한 연기 속에서 68배 오말자 씨는 오늘도 전쟁 같은 점심시간을 치러내고 있습니다. 말자 씨의 구분 등 위로는 뚝배기 4개가 얹힌 무거운 쟁반이 들려 있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무릎이 삐걱거리지만 그녀는 손님들을 향해 연신 허리를 숙입니다. 국밥 한 그릇에 8,000원. 이 뜨거운 국물을 팔아 그녀는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땀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국물 얼룩이 튄 앞치마는 그녀에게 훈장과도 같습니다. 그때 낡은 미닫이 문이 드르륵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거슬리게 들려옵니다. 시장통의 소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질반질한 구두 굽소리가 가게 안으로 들어섭니다. 말자 씨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듭니다. 가게 입구에 말끔한 정장을 입은 아들 준수와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며느리 미영이 서 있습니다. 반가움에 말자 씨의 얼굴이 환해지며 쟁반을 내려놓으려는데 며느리의 행동이 그녀의 발걸음을 멈칫하게 만듭니다. 미영은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명품 손수건으로 코를 틀어막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진한 샤넬 향수 냄새가 가게 안에 돼지 냄새와 뒤섞여 기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냅니다. 바닥에 떨어진 파 조각 하나를 피하려 까치발을 드는 며느리의 모습은 마치 오물, 구덩이에 잘못 들어온 귀부인 같습니다. 말자 씨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황급히 문지르며 다가갑니다. 내 새끼 입에 밥이라도 한 숟가락 먹이고 싶은 게 어미 마음이라 제일 좋은 고기를 썰어주려는데 아들 준수가 차갑게 말을 자릅니다. 엄마,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앉아보세요. 준수의 목소리에는 온기라고는 없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엉덩이만 살짝 걸친 채 그는 본론부터 꺼냅니다. 병원 확장을 위해 옆 건물을 인수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확장 못하면 경쟁 병원에 밀려요. 엄마, 이 가게 보증금이랑 적금 깨면 얼추 맞을 것 같아요. 급하니까 이번 주 안으로 해주세요. 부탁이 아닙니다. 마치 맡겨놓은 돈을 찾아가겠다는 당당한 요구입니다. 말자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이 가게 보증금은 그녀의 마지막 노후 자금이자 목숨줄이나 다름없습니다. 말자 씨가 곤란한 표정으로 우물쭈물하자 코를 막고 있던 며느리가 거듭니다. 어머님, 솔직히 이 가게 이제 정리하실 때도 됐잖아요. 위생 상태도 엉망이고
남들 보기에 준수 체면도 안 서요. 의사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국밥 냄새 풍기는 거 준수한테 도움 안 되는 거 아시죠? 위생이 엉망이라는 말, 체면이 안 선다는 말. 그 말들이 비수가 되어 말자 씨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40년 동안 이 냄새나는 국밥을 팔아 내 남편을 의사로 만들었다고 소리치고 싶지만 말자 씨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뭅니다. 아들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 믿으며 살아온 세월이 그녀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 알았다. 며칠만 기다려봐라. 결국 말자 씨는 고개를 떨구며 힘없는 대답을 내놓고 맙니다. 원하는 대답을 듣자마자 아들 내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마치 1분 1초라도 더 이 공간에 머무르는 게 고역이라는 듯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빠져나갑니다. 멀어지는 아들의 등 뒤로 며느리가 구두 굽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따라갑니다. 텅 빈 가게에 덩그러니 남겨진 말자 씨. 뚝배기 끓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웁니다. 허탈함에 주저앉아 있는데 단골 손님인 김씨 아저씨가 계산대로 다가옵니다. 얼큰하게 취한 김씨가 지폐 몇 장과 함께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내밉니다. 욕봤소 사장님. 자식놈들 키워봤자 다 도둑놈들이지 뭐. 자, 이거 받으소. 내가 어젯밤에 똥꿈을 꿔서 샀는데 사장님 인상이 더 좋아 보이네. 복이나 받으슈. 로또 복권입니다. 평소 같으면 됐다고 손사래를 쳤을 테지만 오늘은 왠지 그 종이 조각이라도 붙들고 싶어집니다. 말자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복권을 받아듭니다. 그리고는 아무 생각 없이 늘어진 꽃무늬 몸빼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습니다. 국물 얼룩이 묻고 해진 낡은 주머니 속으로 인생을 뒤바꿀 종이 한 장이 구겨진 채 들어갑니다. 말자 씨는 다시 가마솥 앞으로 돌아갑니다. 국자를 젓는 그녀의 어깨가 유난히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주머니 속의 복권은 까맣게 잊은 채 그녀는 오직 아들에게 줄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그 막막한 고민 속으로 다시 빠져듭니다. 국밥집의 수증기가 그녀의 한숨처럼 길게 피어오릅니다. 가게 셔터가 내려간 어두운 국밥집 안. 말자 씨는 계산대 앞에 앉아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들을 펴고 있습니다.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며 돈을 세던 그녀의 시선이 벽에 걸린 낡은 액자에 머뭅니다.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준수의 대학 졸업사진입니다.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돼지 냄새를 뒤집었으며 악착같이 돈을 모은 이유가 저 사진 한 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며칠 전 아들의 모진 말이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지만 사진 속 아들의 미소를 보니 금세 마음이 약해집니다. 내 새끼가 오죽 급했으면 그랬을까. 늙은 어미가 좀 더 보태주지 못한 게 미안할 뿐입니다. 그때 정막을 깨고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며느리 미영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코를 막고 도망치듯 나갔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오늘은 꿀을 바른 듯 달콤하게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옵니다. 어머님, 아직 가 계세요? 다른 게 아니라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비워두시라고요. 저희랑 강원도 쪽으로 바람이나 쐬러 가요. 말자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합니다. 여행이라니요.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이 맞나 싶어 재차 물어보지만 미영은 호호 웃으며 쐐기를 박습니다. 그동안 고생만 하셨잖아요. 준수 씨가 어머님 모시고 효도 관광 한번 다녀오자고 난리예요. 맛있는 회도 드시고 좋은 리조트도 예약해뒀어요. 꼭 가시는 거예요? 전화를 끊은 말자 씨의 가슴이 콩닥거리기 시작합니다. 효도 관광. 그 단어 하나가 지난 40년의 고생을 눈 녹듯 씻어내리는 것 같습니다. 말자 씨는 서둘러 장롱 깊숙한 곳을 뒤져봅니다.
아끼느라 몇 번 입지도 못한 분홍색 개량 한복을 꺼내보고 시장 표지만 알록달록 고운 스카프도 메어봅니다. 여행 가는 날 새벽, 말자 씨는 잠을 설쳤지만 피곤한 기색도 없습니다. 혹시나 차 안에서 배가 고플까봐 새벽부터 삶은 달걀이며 귤, 사이다를 주섬주섬 챙깁니다. 행여나 아들 내외에게 누가 될까봐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고 머리에는 기름도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들뜬 노인의 얼굴에는 소녀 같은 홍조가 피어 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고 가게 앞으로 검은색 승용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말자 씨는 보따리를 챙겨 들고 환하게 웃으며 문을 나서려다 문득 며칠 전 주머니에 넣어둔 복권이 생각나 멈칫합니다. 혹시 모르니 챙겨야지 하는 마음에 복권이 든 몸빼 바지를 둘둘 말아 가방 구석에 찔러 넣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열린 차 창문 너머로 아직 말자 씨가 나온 줄 모르는 아들 내외의 은밀한 대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옵니다. 여보, 이번엔 확실한 거지? 어머님 설득해서 가게 정리한다고 할 때까지 절대 서울 못 올라오는 거야. 준수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더욱 서늘합니다. 걱정 마. 내가 요양원 원장님한테도 다 말해놨어. 이번 여행 끝나고 바로 모시면 돼. 그 가게 보증금이랑 권리금이면 당신 병원 급한 불은 끄니까 눈 딱 감고 밀어붙여. 알았지? 말자 씨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효도 관광이라더니 그건 늙은 어미의 재산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기 위한 덫이었던 겁니다. 설렘으로 부풀었던 가슴이 순식간에 난도질 당하는 기분입니다. 손에 들린 삶은 달걀 보따리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말자 씨는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간다고 버티면 아들의 병원이 망한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자 씨는 떨리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아무것도 못 들은 척 차 문을 엽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이고, 뭘 이렇게 바리바리 싸우셨대. 미영이 차에서 내려 반색하며 짐을 받아듭니다. 그 가식적인 미소가 말자 씨의 눈에는 소름 끼치게 선명합니다. 뒷좌석에 앉자마자 미영이 손을 내밉니다. 어머님, 핸드폰 져주세요. 강원도 산골이라 배터리도 빨리 닳고 이번 여행은 디지털 디톡스라고 해서 전자기기 없이 푹 쉬는 게 콘셉트거든요. 제가 보관해 드릴게요. 말자 씨가 엉겁결에 주머니 속에 폴더폰을 건넵니다. 미영은 기다렸다는 듯 핸드폰을 낚아채 자신의 핸드백 깊숙한 곳에 집어넣습니다. 지퍼가 드르륵 잠기는 소리가 마치 말자 씨와 세상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단절음처럼 들립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합니다. 멀어지는 국밥집 간판이 차창 밖으로 흘러갑니다. 아들은 운전대를 잡고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며느리는 화장을 고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좁은 뒷좌석, 짐 가방을 끌어안은 말자 씨만이 창밖을 보며 마른 침을 삼킵니다. 그녀의 가방 속 꼬깃꼬깃 구겨진 몸빼 바지 주머니에는 로또 복권 한 장이 숨죽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자 씨를 태운 차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회색빛 고속도로를 향해 속도를 높여갑니다. 효도라는 이름의 이 비정한 여행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마자 하늘이 거짓말처럼 어두워지더니 이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와이퍼가 미친 듯이 좌우로 움직이며 물살을 갈라내지만 억수같이 퍼붓는 빗줄기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차 안은 물속에 잠긴 잠수함처럼 고요하고 먹먹합니다.
고급 세단의 가죽 시트 냄새와 독한 방향제 향기가 뒤섞여 말자 씨의 속을 울렁거립니다. 멀미가 밀려와 창문을 조금 열어보려 했지만 들이치는 빗물 때문에 그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말자 씨는 가슴을 꾹꾹 누르며 신물이 올라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아냅니다. 앞좌석의 아들과 며느리는 출발할 때의 그 호들갑스럽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뒷좌석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가끔 룸미러를 통해 아들 준수의 눈길이 닿지만 그 눈빛은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의 것이 아닙니다. 짐짝이 잘 실려 있는지 확인하는 화물 기사의 눈빛처럼 건조하고 차갑습니다. 그 숨막히는 침묵을 깬 건 준수였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그가 룸미러를 통해 말자 씨에게 말을 건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가게 정리하는 거요. 말자 씨는 올 것이 왔구나 싶어 마른 침을 삼킵니다. 효도 관광이라는 포장지를 뜯자마자 드러난 본색. 어머니도 이제 연세 생각하셔야죠. 그 냄새나는 시장통에서 언제까지 국밥 나르실 거예요? 요양원 시설 좋은데 알아봤어요. 밥도 다 나오고 친구들도 많고 보증금 빼서 저 주시면 제가 병원 키워서 평생 용돈 넉넉히 드릴게요. 그게 서로 좋은 거잖아요. 서로 좋은 거라니요. 말자 씨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40년을 그 냄새나는 국밥 팔아 의사가운 입혀놨더니 이제 와서 냄새나니 치우라 합니다. 준수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된다. 그 가게는 내 명줄이야. 나 죽거든 그때 가져가라. 말자 씨의 단호한 대답에 차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던 며느리 미영이 신경질적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깁니다. 준수의 미간이 좁혀지고 잡은 핸들을 두드리는 손가락의 리듬이 빨라집니다. 초조하다는 증거입니다. 어머니,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제가 망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세요? 이번에 확장 못하면 우리 다 죽어요. 준수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효자 코스프레는 이미 벗어던진 지 오래입니다. 말자 씨는 대답 대신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유리창에 비친 늙은 자신의 얼굴 위로 빗방울이 눈물처럼 흘러내립니다. 그때 내비게이션의 기계적인 음성이 차 안을 울립니다. 잠시 후 직진입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세요. 하지만 준수의 손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거스릅니다. 핸들이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꺾입니다. 차체가 휘청거리고 말자 씨의 몸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어디 가는 거냐? 길 잘못 든 거 아니냐? 말자 씨가 놀라 묻지만 준수는 대답이 없습니다. 며느리 미영도 입술을 깨문 채 창밖만 응시할 뿐입니다. 차는 환한 가로등이 켜진 고속도로를 벗어나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국도로 진입합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기계음이 다급하게 경고하지만 준수는 내비게이션 전원을 꺼버립니다. 차 안은 이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깁니다. 오직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비출 뿐입니다. 비포장도로에 들어선 듯 차가 요동칩니다. 말자 씨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이 공포로 바뀝니다. 창밖은 온통 산이고 숲입니다. 인가도 불빛도 없는 적막강산.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져 마치 차 지붕을 뚫을 듯 두드려댑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들은 왜 어머니를 태우고 이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말자 씨는 본능적으로 짐 가방을 꽉 끌어안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 며칠 전 재미로 샀던 로또 복권 한 장만이 구겨진 채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말자 씨의 인생도 이 가족의 운명도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떠내려가 있을 것만 같습니다. 차는 마치 짐승의 입속 같은 어둠을 향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갑니다. 준수의 차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거칠게 멈춰선 곳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을 법한 국도변의 낡은 간이 휴게소입니다. 고속도로의 화려한 네온 사인은 찾아볼 수 없고 수명이 다해가는 가로등 몇 개만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를 위태롭게 비추고 있습니다. 주차장에는 시동 끈 화물 트럭 한 대만이 거대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을 뿐 오가는 사람의 인기척이라곤 느껴지지 않는 기묘한 공간입니다. 엔진 소리가 멈추자 지붕을 때리는 거센 빗소리가 차 안의 정적을 먹먹하게 채웁니다. 그때 조수석에 앉아있던 며느리 미영이 갑자기 입을 틀어막으며 괴로운 신음을 토해냅니다. 속 안 좋아. 미영의 고통스러운 소리에 뒷좌석에서 잔뜩 긴장하고 있던 말자 씨가 화들짝 놀라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아가, 왜 그러냐? 멀미하냐? 체한 거야? 말자 씨의 걱정 섞인 물음에 미영이 창백해진 얼굴로 하지만 묘하게 들뜬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어머님, 저 아무래도 아이가 들어선 것 같아요. 갑자기 신물이 올라오면서 저기 매점에서 파는 호두과자 냄새가 너무 맡고 싶어요. 아이라는 말, 그 한마디가 말자 씨의 머릿속을 하얗게 뒤덮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손주가 생겼다니요. 조금 전까지 느꼈던 서운함도 불길한 예감도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집니다. 말자 씨의 얼굴에 환한 화색이 돕니다. 뭐라고? 임신? 아이고 세상에. 내 새끼 장하다 장해. 호두과자? 그래, 내가 얼른 사오마. 각 구운 걸로다가 사올게. 말자 씨는 흥분된 마음에 앞뒤 잴 겨를도 없이 차 문을 엽니다. 밖에는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지만 손주 먹일 생각에 우산을 챙길 겨를조차 없습니다. 어머니, 빨리요. 미영이 토할 것 같대요. 운전석에 준수가 재촉하듯 소리칩니다. 말자 씨는 엉겁결에 지갑도 핸드폰도 심지어 겉옷도 차 안에 둔 채 몸만 쏙 빠져나옵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바닥을 밟는 낡은 운동화가 물을 튀기며 다급하게 움직입니다. 말자 씨는 빗속을 뚫고 유일하게 불이 켜진 매점으로 내달립니다. 차가운 비가 온몸을 적시고 들이치지만 춥지도 않습니다. 매점 아주머니에게 갓 구운 호두과자 한 봉지를 받아들고 혹여나 빗물이 들어갈까봐 품속 깊이 끌어안습니다. 뜨끈한 호두과자의 온기가 차가운 가슴팍으로 전해져 옵니다. 우리 며느리 이거 먹고 속 가라앉혀야 할 텐데. 말자 씨는 다시 빗속을 뚫고 주차장을 향해 뜁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안경에 빗물이 맺혀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발걸음만은 나는 듯 가볍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합니다. 말자 씨가 헐떡이며 도착한 곳. 조금 전까지 아들의 검은색 세단이 세워져 있던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말자 씨는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봅니다.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 빗물 고인 웅덩이만이 검은 입을 벌리고 있을 뿐 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준수야? 미영아? 말자 씨가 빗소리에 묻힐 듯 작게 이름을 불러봅니다. 화장실에 갔나 싶어 고개를 돌려보지만 화장실 입구는 쇠사슬로 굳게 잠겨 있습니다. 주차장 출구 쪽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어둠 속으로 희미하게 멀어지는 붉은 미등 불빛이 보입니다. 그것은 잠시 반짝이다가 이내 굽은 도로 너머로 완전히 삼켜져 버립니다. 설마 아닐 거야. 잠깐 차를 돌리는 거겠지. 말자 씨는 부정하고 싶어 웃음까지 흘려봅니다.
하지만 차가운 빗물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며 현실을 자각시킵니다. 지갑도 없습니다. 핸드폰도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비에 젖은 늙은 노인 하나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입니다. 그 순간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이 머리 위에서 터집니다. 거대한 천둥 소리에 놀라 말자 씨의 손에 들려있던 호두과자 봉투가 힘없이 미끄러집니다. 종이봉투가 찢어지고 그토록 소중하게 품었던 호두과자들이 흙탕물 속으로 굴러떨어집니다. 으깨진 호두과자 위로 굵은 빗방울이 무자비하게 내리꽂힙니다. 말자 씨는 멍하니 그 뭉개진 과자들을 내려다봅니다. 그것은 마치 자식에게 짓밟힌 자신의 마음 같기도 하고 무참히 부서져 버린 남은 인생 같기도 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말자 씨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주름진 얼굴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세상 천지에 오직 비정한 빗소리만이 그녀의 소리 없는 오열을 삼키며 이 끔찍한 밤은 깊어만 갑니다. 차가운 빗줄기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벤치에 홀로 남겨진 말자 씨의 입술은 이미 보랏빛으로 질려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돌아올 거라 믿으며 도로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자 그 믿음은 처참한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오고 의식마저 흐릿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렬한 손전등 불빛 하나가 말자 씨의 얼굴을 비춥니다. 눈이 부셔 미처 고개를 들지도 못하는데 누군가 그녀의 젖은 어깨를 거칠게 흔들어 깨웁니다. 야간 순찰을 돌던 휴게소 미화원 반장 황 씨 아저씨입니다. 아주머니,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 황 씨는 말자 씨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는 그녀를 부축해 서둘러 직원 휴게실로 데려갑니다. 낡은 전기난로가 우문거리는 좁은 방 안. 황 씨는 떨고 있는 말자 씨에게 두툼한 담요를 덮어주고 종이컵에 뜨거운 믹스 커피를 타서 건넸습니다. 자식들이 아주 몹쓸 놈들이네. 어떻게 늙은 노인네를 이런 데다 버리고 가. 경찰에 신고부터 합시다. 예. 황 씨가 분통을 터뜨리며 전화기를 찾으려 하자 말자 씨가 황급히 그의 소매를 붙잡습니다. 신고하면 아들이 잡혀갈까 걱정되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이 비참한 꼴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늙은 어미의 마지막 자존심 때문입니다. 말자 씨는 따뜻한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겨우 숨을 고릅니다. 몸이 조금씩 녹아내리자 축축하게 젖어 허벅지에 달라붙은 몸빼 바지가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말자 씨는 바지를 털어내려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묵직한 종이 뭉치를 발견합니다. 아까 빗속에서 며느리를 위해 뛰어가다 뭉개진 호두과자 영수증인가 싶어 꺼내봅니다. 빗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종이 조각. 조심스레 펴보니 그것은 며칠 전 가게 단골 손님이 주고 간 로또 복권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휴게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텔레비전에서 경쾌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재방송 뉴스 채널 하단으로 이번 주 로또 당첨 번호가 자막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말자 씨는 무심코 젖은 복권과 TV 화면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첫 번째 숫자 7, 복권 맨 윗줄에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두 번째 숫자 12, 이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 23, 네 번째 35. 말자 씨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침을 꼴깍 삼키며 나머지 숫자를 맞춰봅니다. 다섯 번째 숫자 41,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 숫자 따위는 필요도 없는 완벽한 여섯 번째 숫자 44.
6개의 숫자가 거짓말처럼 일치합니다. 말자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습니다. 다시 보고 또 다시 봐도 틀림없습니다. 1등 당첨 금액 25억. 숨이 턱 막혀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칩니다. 말자 씨는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삼키며 입을 틀어막습니다. 자식은 늙은 어미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렸는데 하늘은 그런 그녀에게 벼락 같은 행운을 던져주었습니다. 이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비정한 운명의 장난일까요? 말자 씨는 젖은 복권을 생명줄인 양 가슴팍에 꽉 움켜쥡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고 싶을 만큼 비참했던 절망감이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희열로 바뀌어 혈관을 타고 흐릅니다. 25억. 이 돈이면 다시는 그 냄새나는 국밥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이 돈이면 아들놈 눈치를 보며 짐짝 취급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옆에서 날로 불을 쬐고 있던 황 씨가 말자 씨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묻습니다.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아주 시뻘건데. 말자 씨는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 전 빗속에 버려졌던 힘없는 노인의 눈빛이 아닙니다. 서늘하고도 단호한 생전 처음 보는 도끼가 서려 있습니다. 아저씨, 나 서울 좀 데려다 주시오. 내 차비는 섭섭지 않게 쳐줄 테니 지금 당장 갑시다. 말자 씨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습니다. 황 씨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지만 말자 씨는 주머니 속의 복권을 다시 한번 꽉 쥡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지만 이제 말자 씨에게 그 소리는 처량한 울음소리가 아닌 인생 역전을 알리는 팡파르처럼 들립니다. 오말자 여사의 인생 이막은 자식에게 버림받은 바로 이 초라한 휴게소 직원. 휴게실에서 젖은 종이 한 장과 함께 극적으로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경찰서 형사과 조사를 받는 책상 위로 하얀 휴지 조각들이 눈물에 젖어 수북하게 쌓여갑니다. 그 앞에는 세상에서 가장 비통한 표정을 지은 아들 준수와 며느리 미영이 앉아 있습니다. 준수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형사의 손을 부여잡고 미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낍니다. 만약 이곳이 촬영장이었다면 두 사람의 연기력에 기립박수가 쏟아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미리 맞춰둔 거짓 시나리오를 읊어내려갑니다. 형사님, 제발 저희 어머니 좀 찾아주세요. 치매가 있으셔서 잠깐만 눈을 떼도 큰일 나는데 제가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차 문을 열고 사라지셨어요. 옆에 있던 미영이 코를 훌쩍이며 남편의 거짓말에 살을 붙입니다. 어머님 평소 소원이 받아보는 거라 무리해서라도 모시고 간 건데 제가 잠깐 편의점 간 사이에 흑흑 비는 쏟아지고 날은 어두운데 그 편찮으신 분이 어디로 가셨을까요?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실종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70대 치매 노인의 야간 실종. 단순 가출이 아니라 사고 가능성이 높기에 수사관들의 표정도 심각해집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며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회전문을 통과해 주차장에 도착하는 순간 미영의 흐느낌은 수도꼭지를 잠그듯 딱 멈춥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거울을 꺼내 번진 마스카라를 신경질적으로 닦아냅니다. 준수 역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운전석에 올라탑니다. 차 문이 닫히자 조금 전의 효부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야, 김 형사 그 사람 믿는 눈치지? CCTV 확인하자고 하면 어떡해? 준수가 불안한 듯 백미러를 보며 묻자 미영이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코웃음을 칩니다.
걱정 마. 그 휴게소 내가 미리 받았는데 CCTV 고장 난 지 오래야. 비도 와서 지문도 안 남았을 거고. 그냥 어머니가 발 헛디뎌서 실족사 하신 걸로 결론 날 거야. 우린 슬퍼하기만 하면 돼. 두 사람의 대화에는 어머니의 생사에 대한 걱정은 단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알리바이와 앞으로 챙길 유산에 대한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만 가득할 뿐입니다. 차는 곧바로 시내 중심가에 있는 주거래 은행으로 향합니다. 어머니가 남기고 간 국밥집 보증금과 적금. 준수는 어머니가 차에 두고 내린 낡은 손가방에서 신분증과 도장을 챙겨 들었습니다. 실종 신고도 마쳤으니 이제 보호자 자격으로 급한 돈부터 융통할 생각입니다. 은행 VIP룸.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두 사람의 땀을 식혀줍니다. 준수는 어머니의 도장과 신분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짐짓침통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셔서요. 병원비랑 수습 비용이 급하게 필요해서 예금을 좀 해지해야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제가 알고 있고요. 은행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전산 조회를 시작합니다. 준수와 미영은 탁자 밑으로 손을 맞잡습니다. 이 돈만 찾으면 당장 병원 부도는 막을 수 있습니다. 타자 치는 소리가 경쾌하게 이어지다 갑자기 뚝 끊깁니다.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직원의 미간이 좁혀지더니 당황한 기색으로 마우스를 몇 번 더 클릭합니다. 그리고는 난처한 표정으로 준수를 바라봅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계좌는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준수의 눈썹이 꿈틀합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립니까? 비밀번호도 맞고 도장도 다 있는데 왜 안 돼요? 그게 지금 오말자님 명의의 모든 계좌가 지급 정지 상태로 묶여 있습니다. 예금, 적금, 보험까지 전부 다요. 옆에서 듣고 있던 미영이 발끈하며 끼어듭니다. 지급 정지라뇨? 압류라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신용 문제 없으신데요. 직원은 모니터를 다시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압류가 아니고요. 예금주 본인이 직접 사고 신고를 등록하셨습니다. 분실이나 도난 우려가 있다고 본인이 대면하기 전에는 어떤 거래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청해 두셨네요. 순간 VIP룸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준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십니다. 미영은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합니다. 본인이요? 언제요? 전산 기록을 보니 오늘 아침 9시 본점 창구에서 직접 처리하셨습니다. 준수와 미영의 눈이 마주칩니다.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립니다. 오늘 아침 9시라면 두 사람이 경찰서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며 실종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비 내리는 휴게소에서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어야 할 어머니가 살아 있습니다. 그것도 멀쩡히 살아서 서울 한복판 본점을 제 발로 찾아가 아들 내외가 돈에 손을 댈 것을 미리 알고 계좌를 틀어막아 버린 것입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어머니는 치매신데. 준수가 횡설수설하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듭니다. 치매 노인이 혼자 서울까지 와서 은행 업무를 봤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누군가 도와준 게 분명합니다. 미영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립니다. 단순히 살아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니는 지금 숨어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은행으로 달려와 돈을 빼내려 할 것까지 예측하고 거미줄을 쳐놓은 것입니다. 은행을 빠져나오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겁습니다.
화창한 서울의 햇살이 비수처럼 쏟아지지만 그들의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살아있는 오말자.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순박한 국밥집 할머니가 아닙니다. 25억이라는 거대한 칼을 쥐고 불효자들의 목을 겨누는 서늘한 심판자가 되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어 다시 봄이 찾아왔지만 강준수의 병원에는 여전히 혹독한 겨울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개업 화분들은 말라비틀어진 지 오래고 환자들이 북적여야 할 대기실에는 먼지만이 뿌옇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병원 집기마다 덕지덕지 붙은 붉은색 압류 딱지들입니다. 원장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안에서 준수는 며칠째 감지 못한 머리를 벅벅 긁으며 편의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한때 강남 최고의 명의를 꿈꾸던 그의 하얀 가운에는 김치 국물이 튀어 있고 눈 밑은 퀭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돈줄이 끊기자 병원 경영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무리하게 벌였던 확장 공사는 부도의 직격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때 원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들어옵니다. 며느리 미영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명품 백 대신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미영은 준수의 책상 위로 봉투를 던지듯 내려놓습니다. 종이 뭉치가 라면 국물이 튄 테이블 위로 미끄러집니다. 도장 찍어. 더는 못 참아. 빚쟁이들이 친정까지 찾아와서 난리치는 거 쪽팔려서 못 살겠어. 이혼 서류입니다. 준수가 먹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올려다봅니다. 야, 최미영. 내가 지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머니 내다 버리자고 한 거 너야. 치매라고 거짓말하고 경찰서 가서 쇼한 것도 너라고. 이제 와서 발을 빼시겠다? 누가 버리래? 요양원 보내자고 했지. 누가 산속 휴게소에 버리고 오라고 했냐고. 운전대 잡은 건 당신이야. 억울하면 어머니 찾아와서 25억 받아오든가. 서로를 향한 비난과 고성이 오가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이라는 것을요. 어머니를 버린 대가는 가난보다 더 무서운 불신과 증오가 되어 부부 사이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미영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립니다. 남겨진 준수는 머리를 감싸 쥐고 책상에 엎드립니다. 라면 국물 냄새가 역하게 올라옵니다. 그 시각 서울의 한 번화가 준수의 병원과는 정반대의 활기가 넘치는 곳이 있습니다. 새로 지은 5층짜리 건물 입구에는 말잔에 무료 급식소라는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노숙인들과 독거노인들이 길게 줄을 섭니다. 건물 안주방 하얀 조리복을 입은 말자 씨가 커다란 국통 앞에서 국을 푸고 있습니다. 예전 시장통 국밥집에서 일할 때의 찌든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은발의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넘겼고 피부에는 윤기가 흐릅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표정이 편안해 보입니다. 그녀의 곁에는 말끔한 셔츠 차림의 황 씨 아저씨가 서 있습니다. 1년 전 비 내리는 휴게소에서 젖은 말자 씨를 구해줬던 생명의 은인. 이제 그는 이 급식소의 총괄 매니저이자 말자 씨의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황 씨가 말자 씨의 이마에 맺힌 땀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넵니다. 회장님, 좀 쉬엄쉬엄 하세요. 그러다 몸살 나십니다. 나머지는 제가 할 테니까 들어가서 뉴스 인터뷰 준비하셔야죠. 아유, 괜찮아요. 내 손으로 밥 퍼주는 게 제일 마음 편해. 그리고 회장님은 무슨 그냥 말자 씨라고 부르라니까.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눈빛이 봄바람처럼 따스합니다. 말자 씨는
25억이라는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물을 사서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식당을 차렸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남을 먹이는 기쁨으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장면은 준수의 원장실로 돌아옵니다. 준수는 멍하니 벽에 걸린 TV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채널을 돌릴 힘도 없어 켜놓은 지역 방송 뉴스 시간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조용한 원장실을 채웁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로또 1등 당첨금 전액을 털어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기부 천사가 있어 화제입니다. 칠순의 나이에 나눔의 기적을 실천하고 계신 오말자 회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준수의 동공이 순간 멈춥니다. 화면 가득 익숙한 얼굴이 클로즈업 됩니다. 어머니입니다. 1년 전 빗속에 버리고 왔던 그 초라했던 어머니가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자막에는 오말자 말잔의 재단 이사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묻습니다. 회장님, 당첨금이 무려 25억이라고 들었습니다. 가족분들도 계실 텐데 전액 기부하시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TV 속 말자 씨가 잠시 침묵하더니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마치 모니터 너머의 아들과 눈을 맞추려는 듯 그 눈빛이 서늘하게 빛납니다. 가족이라. 제게는 가족이 없습니다.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1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저처럼 갈 곳 없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다 쓰고 갈 생각입니다. 제 유산은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말, 그리고 유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는 선언. 준수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어서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가 그의 팔꿈치에 치여 책상 아래로 곤두박질 칩니다. 뜨거운 국물이 준수의 바지를 적시고 바닥을 더럽히지만 준수는 뜨거움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숫자 25억만이 맴돌며 빙빙 돕니다. 25억? 저게 다 내 돈인데? 준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TV 앞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화면 속 어머니는 이미 다음 뉴스로 넘어가고 없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어머니가 건물주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25억이라는 준수의 빚을 다 갚고도 남을 거액을 쥐고서 말입니다. 준수의 눈빛에 탐욕스러운 광기가 서리기 시작합니다. 바닥에 엎질러진 라면 국물처럼 그의 인생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더러워졌지만 그는 그것을 닦아낼 생각 대신 더 큰 오물을 뒤집었을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햇살 좋은 봄날의 오후지만 말잔에 무료 급식소 앞은 때 아닌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된 뉴스 덕분에 몰려든 취재진과 유튜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여기저기서 마이크를 들이대며 기부 천사, 오말자 회장의 한마디를 듣기 위해 아우성입니다. 말자 씨는 익숙한 듯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배식 봉사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고성이 들려옵니다. 사람들의 벽이 홍해 갈라지듯 열리며 두 남녀가 비틀거리며 들어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초췌해 보이는 남자, 그리고 화장이 번진 채 울먹이는 여자. 바로 아들 준수와 며느리 미영입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카메라를 의식한 듯 급식소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대성통곡을 시작합니다. 어머니, 세상에 어머니, 도대체 어디 계셨던 거예요?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세요? 준수가 바닥을 치며 오열합니다. 미영도 질세라 말자 씨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집니다.
어머님, 흑흑.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는 어머님 돌아가신 줄 알고 매일 밤 제사상 차려놓고 빌었어요. 불효자들을 용서하세요. 그들의 눈물 연기는 가히 아카데미 주연상 감입니다. 영문을 모르는 기자들은 이 극적인 모자, 상봉의 현장을 놓칠세라 연신 셔터를 눌러댑니다. 기부 천사 오말자, 실종된 치매 노모였다? 눈물의 가족 상봉.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기자들의 머릿속에서 완성되어 갑니다. 사람들은 말자 씨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아줄 것이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말자 씨는 국자를 든 손을 멈추고 발밑에서 울고 있는 두 사람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그녀의 표정은 동요 없이 고요합니다. 마치 삼류 심파극을 구경하는 관객처럼 말이죠. 말자 씨가 며느리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입을 엽니다. 여기선 영업 방해되니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꾸나. 말자 씨는 황 씨 아저씨에게 눈짓을 보내고는 급식소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이사장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준수와 미영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회심의 미소를 감춘 채 비틀거리는 척 어머니의 뒤를 따릅니다. 육중한 철제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립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깥의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처럼 차단됩니다. 이제 방 안에는 세 사람뿐입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준수는 언제 울었냐는 듯 무릎을 털고 일어납니다. 그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립니다. 엄마, 진짜 대박이네. 25억이라니요? 아니, 로또 된 거면 진작 말을 했어야죠. 그랬으면 우리가 그 고생 안 했잖아요. 미영도 거듭니다. 그녀는 이사장실의 고급스러운 가구들을 훑어보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표정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님, 이제 고생 끝이에요. 저희가 다시 모실게요. 이 건물도 관리하려면 힘드실 텐데 준수 씨 앞으로 명예 넘기시면 세금 문제도 해결되고 어머니가 살아 돌아온 기쁨보다 25억이라는 돈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에 취해 두 사람은 쉴 새 없이 떠들어댑니다. 말자 씨는 아무 대꾸 없이 책상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꺼내듭니다. 투명한 지퍼백에 담긴 낡고 더러운 종이봉투입니다. 말자 씨가 그것을 테이블 위로 툭 던집니다. 봉투가 미끄러지며 준수의 앞까지 다가갑니다. 이게 뭐예요? 준수가 의아한 듯 지퍼백을 집어듭니다. 안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썩어 문드러진 검푸른 곰팡이가 핀 동그란 덩어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역한 냄새가 지퍼백을 뚫고 나올 기세입니다. 기억 안 나냐? 1년 전 그날 밤 내 처가 먹고 싶다던 호두과자다. 말자 씨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준수와 미영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비 맞으며 사왔는데 차가 없더구나.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에 젖어서 퉁퉁 불어터진 걸 내가 1년 동안 안 버리고 간직했다. 왜인 줄 아느냐? 말자 씨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복수의 칼을 간 심판자의 서슬 퍼런 기운만이 뿜어져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린 그 순간을 내 뼈에 새기려고 그랬다. 너희가 버린 건 늙은 어미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인간다움이었다는 걸 기억하려고. 준수는 들고 있던 지퍼백이 불덩이라도 되는 양 황급히 테이블 위로 떨어뜨립니다. 썩은 호두과자 봉투가 툭 하고 쓰러집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오해세요. 저희는 잠깐 길을 잃어서. 준수가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으려 하자 말자 씨가 책상 위에 놓인 리모컨을 집어듭니다. 벽걸이 TV 화면이 켜지고 흑백의 CCTV 영상이 재생됩니다.
비 내리는 휴게소. 어머니가 내리자마자 망설임 없이 급출발하여 사라지는 검은색 세단. 그리고 빗속에 남겨져 망연자실 서 있는 말자 씨의 모습.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화면 속에서 생생하게 재생됩니다. 준수와 미영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립니다. 이 영상 밖에 있는 기자들에게 틀어줄까? 아니면 경찰서에 존속 유기 혐의로 넘겨줄까? 선택해라. 말자 씨의 통보에 준수의 다리가 풀려 바닥으로 주저앉습니다. 미영은 입을 틀어막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시어머니를 올려다봅니다. 25억의 로또는 축복이 아니라 그들을 단죄하기 위해 돌아온 부메랑이었습니다. VIP룸의 정막 속에 썩은 호두과자의 비릿한 냄새만이 그들의 죄악처럼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대형 모니터 화면 속에는 1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이 서늘한 흑백 영상으로 멈춰 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매정하게 멀어지는 자동차의 붉은 미등, 그리고 빗속에 덩그러니 남겨진 말자 씨의 작고 초라한 뒷모습. 그 명백한 증거 앞에서 이사장실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준수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립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잡아당깁니다. 숨을 쉬기조차 버거운 공포가 목을 조여오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던 미영은 입을 틀어막은 채 사색이 되어 모니터와 시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입니다. 존속 유기. 그 끔찍한 죄명이 현실이 되어 그들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갑니다. 말자 씨는 책상에 기대어 그 꼴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분노할 기운조차 아깝다는 듯 그녀의 눈빛은 건조하기 그지없습니다. 침묵을 깬 건 준수였습니다. 그는 무릎으로 바닥을 질질 끌며 말자 씨 앞으로 기어옵니다. 최고급 양복 바지가 바닥에 쓸리는 소리가 방 안에 비참하게 울립니다. 준수가 말자 씨의 바짓단을 부여잡고 울부짖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병원 부도나게 생겼지. 빚쟁이들은 쫓아오지. 눈이 뒤집혀서 그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조금 전까지 25억이 내 돈이라며 큰 소리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 애원하는 비겁한 짐승 한 마리만 남았습니다. 미영도 질세라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거듭니다. 어머님, 저 뱃속에 아이 있잖아요. 손주 생각해서라도 제발 신고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네. 저 감옥 가면 우리 아기 어떻게 해요? 임신. 1년 전 휴게소에서 호두과자를 사오게 만들었던 그 거짓말을 미영은 또다시 면죄부처럼 꺼내듭니다. 하지만 말자 씨는 알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이 소식은커녕 배조차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요. 뻔한 거짓말에 말자 씨의 입가에 씁쓸한 비웃음이 스칩니다. 말자 씨는 자신의 다리에 매달린 아들의 손을 더러운 오물이라도 묻은 양 매몰차게 떼어냅니다. 준수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집니다.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라 내 손으로 경찰에 넘기는 꼴은 못 보겠구나. 대신 말자 씨가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던집니다. 이게 내 마지막 잡이다. 준수가 허겁지겁 봉투를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돈다발이 아닌 빳빳한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재산기부 약정서. 오말자의 전 재산인 건물과 남은 현금을 모두 말자네 무료급식소 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미 변호사 공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준수와 미영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갑니다. 25억. 그들의 빚을 갚고도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그 거대한 돈이 눈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어머니.
정말 다 기부하신 거예요? 우리 몫은요? 아들 몫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준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묻습니다. 말자 씨는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썩은 호두과자 봉투를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있다. 저기 있잖니. 너희가 나한테 주고 간 25억짜리 호두과자. 저게 내 유산이다. 가져가서 나눠 먹든 버리든 너희 마음대로 해라. 어머님, 미영이 악에 바친 비명을 지르지만 말자 씨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녀가 인터폰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밖에는 아직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다. 내가 이 버튼을 누르면 황 반장이 기자들을 데리고 들어올 거다. 그러면 이 CCTV 영상 오늘 저녁 9시 뉴스의 메인으로 나오겠지. 말자 씨의 엄지손가락이 인터폰 버튼 위를 배회합니다. 선택해라. 얌전히 뒷문으로 사라져서 평생 내 눈에 안 띄고 살 텐가. 아니면 전국의 페류나로 얼굴 팔리고 감옥에 갈 텐가. 준수와 미영은 공포에 질려 입만 벙긋거립니다. 의사 면허 박탈에 사회적 매장. 돈 욕심을 부리다가는 인생 자체가 끝장날 판입니다. 계산 빠른 두 사람의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준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납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서류에 대한 미련이 뚝뚝 묻어납니다. 하지만 말자 씨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그는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갈게요. 가면 되잖아요. 준수가 미영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이사장실 뒷문으로 향합니다. 쫓겨나듯 문을 여는 그들의 등 뒤로 말자 씨의 마지막 일갈이 비수처럼 날아가 꽂힙니다. 명심해라. 너희가 버린 건 늙은 어미가 아니라 너희들의 미래였다는 걸.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땐 진짜 경찰서다. 쾅! 뒷문이 닫히고 두 불청객이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만이 흐릅니다. 말자 씨는 그제야 참았던 긴 한숨을 토해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는데,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옵니다. 제 손으로 자식과의 연을 끊어내야 했던 어미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말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썩은 호두과자 봉투를 집어듭니다. 1년 전 그 빗속에서 품었던 헛된 희망과 미련들. 이제는 정말 보내줘야 할 때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쓰레기통 뚜껑을 엽니다. 망설임 없이 썩어버린 과자 봉투를 툭 하고 던져 넣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진한 아픔도 쓰레기통 속으로 처박힙니다. 잘 가라, 내 아들아. 그리고 잘 가라, 오말자의 지난 인생아. 말자 씨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이사장실 정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기자들과 그리고 그녀를 기다리는 새로운 인연들을 향해 문고리를 잡은 그녀의 손에 다시 힘이 들어갑니다. 이제 진짜 그녀의 인생이 문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는 4월이 찾아왔지만 어느 지방 소도시의 외진 단칸방에는 여전히 한겨울 같은 찬바람만이 들이칩니다.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벽지 아래 한 남자가 멍하니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때 강남 최고의 개업일을 꿈꾸던 강준수입니다. 그의 손에는 이제 날카로운 메스 대신 거친 막노동판에서 사용하는 낡은 목장갑이 들려 있습니다. 의사 면허는 정지되었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야반도주하듯 내려온 이곳에서 그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신세가 되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미영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일어납니다. 명품으로 휘감았던 그녀의 몸에는 시장표 싸구려 트레이닝복이 걸쳐져 있습니다. 미영이 빈 소주병을 발로 툭 차며 날카롭게 쏘아붙입니다.
대낮부터 술이야? 나가서 일이라도 좀 알아봐. 오늘 방세 내는 날인 거 몰라? 준수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아내를 노려봅니다. 예전 같으면 기가 죽어 눈도 못 마주쳤겠지만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도끼와 후회뿐입니다. 시끄러워.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너만 아니었으면 그때 휴게소에서 차만 안 돌렸으면. 나 지금쯤 25억 건물주 아들로 떵떵거리고 살았어. 웃기고 있네. 운전대 잡은 건 당신이야. 억울해? 그럼 서울 올라가서 어머니한테 빌어보든가. 문전 박대당할 용기도 없으면서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저주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어머니를 버린 대가로 그들이 얻은 것은 25억이 아니라 평생 서로를 갉아먹어야 하는 지옥 같은 가난과 증오였습니다. 준수는 고개를 떨구고 다시 소주잔을 채웁니다. 쓴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지만 가슴속의 불덩이는 꺼지지 않습니다. 장면이 바뀌어 서울의 한 실버타운 모델하우스. 이곳은 준수의 단칸방과는 정반대로 따스한 봄 햇살과 활기가 넘쳐 흐릅니다. 우아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말자 씨가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님, 이곳은 24시간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고요. 식사도 호텔식으로 제공됩니다. 무엇보다 단지 내에 산책로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말자 씨의 옆에는 말끔한 슈트 차림의 황 씨 아저씨가 서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빙그레 미소 짓습니다. 말자 씨는 지난 1년간 무료 급식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전문 경영인에게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남은 당첨금을 정리해 황 씨와 함께 여생을 보낼 보금자리를 마련하러 온 것입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벚꽃이 만개한 윤중로를 나란히 걷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분홍색 꽃비가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소복이 내려앉습니다. 40년을 국밥 냄새와 씨름하느라 꽃 구경 한번 제대로 못했던 말자 씨의 눈에 감격의 이슬이 맺힙니다. 황 씨가 걷던 발걸음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냅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는 아니지만 은은하게 빛나는 옷가락지 한 쌍입니다. 황 씨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말자 씨에게 내밉니다. 말자 씨, 우리 실버타운 입주하면 이제 밥 친구 말고 짝꿍합시다. 남은 인생 내가 매일 아침 맛있는 커피 타드릴게. 투박하지만 진심이 꾹꾹 담긴 프러포즈. 말자 씨는 황 씨의 손에 들린 반지를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1년 전 빗속에 버려져 떨고 있을 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던 그 손입니다. 자식보다 따뜻하고 돈보다 든든한 사람. 말자 씨가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손을 내밉니다. 커피만 타주면 안 돼요. 가끔 호두과자도 사줘야 해요. 알죠? 허허, 암요. 호두과자가 대수겠습니까? 공장을 통째로 사드리지요. 황 씨가 말자 씨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쭈글쭈글한 주름진 손이지만 반지를 낀 그 손은 그 어떤 청춘보다 아름답게 빛납니다.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팔짱을 낍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립니다. 말자 씨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마치 그녀의 앞날처럼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지난 세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오말자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자신의 이름 석자로 살아가는 온전한 여자 오말자입니다. 날씨 참 좋다. 가요, 황 반장님. 우리 꽃놀이 가야지. 말자 씨의 경쾌한 발걸음이 벚꽃잎이 깔린 길 위를 사뿐히 밟고 지나갑니다. 자식 농사는 비록 흉작이었지만
그녀가 눈물과 땀으로 일궈낸 인생 농사는 이제부터 대풍년입니다. 화면 가득 흩날리는 벚꽃잎 사이로 두 노인의 행복한 뒷모습이 한 폭의 수채화처럼 멀어져 갑니다. 오늘의 사연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